반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는커녕 2차 대유행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생명을 잃는 건 물론 세계 경제마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요즘에도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배달 앱 시장입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는 사람들로 강변이 북적입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앱이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게 배달 주문이 돼서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앱을 전화보다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달 앱 좀. 배달 앱이죠? 네. 네, 많이 사용해요. VIP.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주문시키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주문에도 점주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통장 잔고가 이렇게 안 쌓이지? 파는 것도 많이 파는데 본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든 가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제 이 소상공인에 갈취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뭐.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 배달 앱은 불황을 모른 채 인기 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용자가 는다는 건 매출이 는다는 얘기일 텐데 점주들은 오히려 남는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공룡이 된 이 배달 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올해로 8년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 씨. 인기 있는 브랜드라 동네에선 장사가 잘 되기로 꽤 이름난 가게입니다. 이게 주문창에 뜨는 거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직접 전화 오는 게 한 80, 90% 됐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배달 앱으로 전화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오는 게 80, 90%가 되더라고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는 아내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주문이 몰릴 때 빼곤 배달도 남편이 직접 뜁니다. 배달 기사에게 나가는 고정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통 9시, 10시 나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1시 반? 거의 뭐 한 16, 17시간 가까이 하는 거죠. 배달 안 들어왔지? 하루 종일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좋은 점은 그 하나밖에 없다고. 같이 일하는. 이게 4월 26일 127만 8천 원이네. 하루 16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부부가 함께 매달려 올리는 총 매출은 한 달에 약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재료비의 월세, 배달앱 수수료를 빼고 나면 두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은 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가게를 솔직히 내놓은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부부가 둘이 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그냥 먹고 살 입장이 현실이니까 솔직히 없다, 희망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남자 혼자 벌어서 하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생각해 놓은 건 있긴 있는데. 사장님 가게 이거 그만두시면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들 돈 더 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라이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하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수입이 내가 이거 해서 버는 것보다 더 버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 남편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식당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매장의 위치나 규모가 꽤 큰 이곳 사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매출은 그래도 한 9천 찍어요.
근데 사장님 가져가시는 게? 지금 근데 거기에 재료비랑 해서 반이상 치킨집은 무조건 반이거든요. 재료비는 포지션이에요. 거기에 배달료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에서 2,000원 나가요. 그럼 그것만 해도 7,000이에요. 그리고 저희 인건비가 지금 2,000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 앱 수수료 빼고 나면 없어요.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저희 남편 저기 뭐죠 보너스도 갖다 붙고 지금 그런 상황이.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 수수료 체계를 운영했던 배달의 민족. 하지만 지난 4월 총 매출의 5.8%를 받는 정률제로 개편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장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배달 음식점은 순이익률이 거의 요즘 한 10%면 잘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출액 대비. 그러면 2천만 원이면 200은 떨어진다면 되게 해피한 거예요. 이게. 근데 200만 원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봤는데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인 배달 가게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새 수수료는 총 매출의 5.8%. 별도의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합치면 수수료는 8%를 훌쩍 넘습니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는 약 170만 원. 하지만 사장님의 순수익은 10만 원 남짓.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는 게 당연한 거죠. 원가가 이 정도고 경비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는 떨어져야죠. 그래서 홀 매출이 기본 60에서 70% 받쳐주고 배달이 40% 정도라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달 100% 매장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거죠. 이거 진짜 답이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 같아선 가게 문을 여는 게 되레 고역이라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17년간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다 7개월 전부턴 개인 브랜드 피자집을 연 김진우 씨. 고정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배달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할 때는 프랜차이즈 갑질로 해갖고 많은 고통을 사실 받았었어요. 본사랑도 많은 대립도 있었고. 개인 브랜드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했었는데. 본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개인 피자집을 열었건만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매출을 이렇게 하려면은 무슨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에 대해 더 큰 값이 또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력 종목인 피자에 각종 파스타도 배달 가능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턴 떡볶이 같은 부식류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품목만을 배달해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개업 7개월 만에 조금씩 매출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장사가 되면 될수록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1,000원짜리 팔면은 10%는 배달의 민족에 줘야 되고 10%는 또 세금 내야 되고 20% 까고 가는 거예요, 보통. 그 소득세까지 하면 25%. 25%를 떼어주고 나서 수익이 나는 게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했던 4월의 매출 기록입니다. 총 매출은 1,2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중에서 배달앱과 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 남짓. 그런데 사장님이 가져간 순이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날 바에는 그냥 배달 대행을 하던 아니면 다른 데 취직을 하던 그러면은 월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나는 이런 거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지난 4월 1일
배달의 민족은 총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겠다며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이 일방적 수수료 개편은 즉각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개편 열흘 만에 이전 체계로 돌아가겠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점주들은 배달의 민족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원성 회복시켰다는 정액제 광고는 일명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 깃발 하나를 꽂는 데 내는 비용은 월 8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깃발을 하나만 꽂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4월 순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피자 배달 전문점도 총 14개의 깃발을 꽂고 있었습니다. 월 8만 8천 원짜리 정액제 광고 깃발은 실제 가게 주소지에 꽂아 반경 2, 3km에 있는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가상의 주소를 허용해 더 많은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배달앱상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깃발 꽂기 경쟁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음식 맛이 좋은 가게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깃발을 많이 꽂을 수 있는 자본력 있는 가게가 살아남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 동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3, 4km 떨어진 데서 우리 매장 앞에다 깃발을 꽂아버려요. 그러면은 손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쟁 안 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경쟁 상대들이 지금은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누가 더 광고비를 많이 투입하냐.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노출이 많이 되고 매출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냥 깃발을 무분별하게 꽂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실제로 깃발이라고 검색해보면 유경험자들의 실전 방법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실수단부터 경쟁업체의 깃발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치열합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이거 제대로 된 업소인가 봐. 여기가 제대로 된 매장인가 봐. 그리고 인기가 좋은가 봐. 누르게 되죠. 노출된 빈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꽂기 시작하는 거고. 경쟁적으로 꽂으니까 또 변별력이 없어졌죠. 너 10개 꽂았어? 나 20개 꽂을게. 너 20개 꽂았어? 나 30개 꽂는다? 흡사 도박판이 된 거예요, 도박판. 리뷰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점주들은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 이른바 조공이라 불리는 서비스 음식을 같이 보내야만 합니다. 공짜 음식의 대가로 써주는 리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나만 리뷰를 포기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점주들의 처지입니다. 맛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령 뭐 요번에 주문해 주시면 무슨 사리를 더 넣어 드릴게요. 그냥 파스타를 넣어 드릴게요. 돈가스를 넣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걸 먹은 분들이 그럼 거기다 악플을 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민이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대요. 제일 중요한 거 맛집 그 리뷰고 두 번째가 쿠폰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배민에 돈을 투자한 사람만이 거기에 올라갈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의 일방적인 악플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참치집을 오래 경영해온 백승기 씨. 아유 사람 싸니까 뭐만 없으니까 이런 간단한 거. 장사가 잘 되면서 지난 겨울 가게도 넓혔습니다. 이거는 포장 하나, 배달 하나. 네. 그런데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00% 매장 장사에 기댔던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배달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지만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이라고 해서 혼맛 꼬리를 줬더니 그 손님이
댓글에다 리뷰에다 어떻게 달았냐. 느끼해서 못 먹는 걸 왜 줬냐고. 나는 생각해서 단골이라도 줬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고급 부위를 서비스로 보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고객이 악플을 달아버린 겁니다. 또 배달의 민족에다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동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사설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를 들어도 내가 그거는 나는 내 심정이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내렸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 올린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플이 달리기 전과 달린 후의 매출을 비교해봤습니다. 무려 15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150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150이면 그 3만 원짜리가 얼마냐? 50개죠. 그러니까 리뷰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한 달 동안 잠정적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피해를 입는 거는 누가 감당을 해요? 오해에서 빚어진 악플. 곧바로 오해를 풀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에서 고객한테 부여하는 안심번호라는 가상의 번호 때문입니다. 앱을 열어봤습니다. 주문자가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아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 사람의 선택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만약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굳이 체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번호를 그냥 사용하도록 유도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를 하는 형태죠. 그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절차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철학에 가맹점주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괜히 이거 놔뒀다가 문제가 불거지면은 뱀이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고객이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우리 사업에 타격을 받으니까 구조적으로 이분들은 좀 빼놓고 하자라는 이 경영 철학을 담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심번호가 3시간 뒤에 사라진다는 점을 악용한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요거요? 카드를 잃어버려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여기 써 있어서 그냥 갖다 주고 왔거든요. 계좌이체하고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안심번호다 보니까 3시간 뒤에 전화번호가 없어진 거예요. 손님이 입금을 안 해줬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교 쪽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알려줄 수가 없다. 개인정보라서. 그럼 나 찾아가겠다. 손님한테. 찾아가도 안 된다. 배달이 끝났기 때문에 찾아가도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끝내는 돈을 못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게. 안심번호가 사라지기 전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쓴 점주도 있습니다. 이거 정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파기 안 하고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되면 내가 너네를 광고를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더라고요.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알겠지만 어쨌든 파기 안 하고 연락처를 파기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개인정보보호 그거 위반하는 거라고. 배달의 민족과 점주가 맺은 이용 약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점주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건 필수 조항입니다.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객하고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배달 앱을 통해서만 접촉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소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의 유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심번호 사용을 반기는 고객들도 물론 있습니다. 계세요? 갑자기 막 전화오고 그러면 무섭잖아. 내 번호를 알면은. 그러니까 안심번호 하면 모를 거 아니야. 누구 난지. 네, 좋아요.
평소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나 보죠? 저요? 아니요. 안 받아봤는데. 그냥 듣기에. 왠지 그게 안심이 될 것 같다. 안전하고. 개인정보 유출 안 되는 거 좋아요. 각자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번호가 주어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확한 고객 정보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각 자영업자들이. 배달 라이더들이나 또 저희가 고용한 라이더들은 배달을 나갈 때 필요한 전화번호만 보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흔히 말해서 가상 전화번호가 부여되면 되지만 안심 번호를 써야 하는 건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 역시 이용 약관에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영업자들이 언제 가상으로 저희 매장을 전화번호 처리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럼 저희가 개인 정보,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 전화번호를 다나요? 그럼 찌라시에 들어가 있는 저희 매장 전화번호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0504, 0507로 되어 있어요. 매장 전화번호 다. 그러면 매장이 배민에서 빼는 순간 소비자는 그 매장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가상 전화번호가 날아가 버리니까. 모든 배달 주문은 나를 통해서 해라 라는 거죠.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이제 안심 번호를 씀으로써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배민을 통해서만 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는 고객도 주문을 받는 가게도 배달의 민족이 제공하는 안심 번호로만 주문과 배달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단골 고객이 배달의 민족 단골 고객이지 제 상점의 단골 고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분명히 애써서 그 손님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서비스를. 근데 그 서비스의 제공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외래 중간에 있는 중간업자가 모든 걸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정말 억울하죠. 정보보호라는 미명 아래 야 그건 제공 그럼 본인들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배달의 민족도 똑같이 다 지워야 돼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고객과 가게는 철저히 분리시키고 모아진 정보는 배달의 민족만이 독점하는 현실. 배달앱은 이제 어느 사람이 어떤 상품들을 많이 주문했다는 것들을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막상 그 상품을 고객들에게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한 중소상인들은 이제 전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못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독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상생하고 뭔가 거기서 또 창출된 수익을 서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공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서울의 한 대학가. 이곳에 배달과 포장 전문 1인 피자집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총 매출의 40% 정도를 순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901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겁니다. 매장 번호를 기억했다 직접 주문을 해주는 고마운 단골들 덕분입니다. 이분은 사이드만 주문하셔서 이 손님들은 이제 몇 번 시켰던 고객님들이다. 뭘 좋아하신다. 이런 걸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죠. 내 손님이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제 손님이 되는 거죠. 차곡차곡 쌓인 고객 정보를 통해 감사 할인 이벤트 같은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게를 믿고 찾아준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는 사장님. 소규모 영세 배달 전문점의 생존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12월엔 음식 배달앱 시장의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무려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 원의 거액의 인수합병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음식 배달앱 시장의 98%를 한 운영사가 지배하기에 이른 겁니다.
어느새 배달앱 시장의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배달의 민족.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도 전단지가 종이 전단지가 유일한 광고였던 배달 음식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나 민족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배 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또 다른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거액의 인수합병됨으로써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4차 산업시대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그런 성공한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그 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그 기업 거래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 성공한 모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너무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10년간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점주들을 모집했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왔을까? 처음에 무료로 다가오죠. 자기네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무료의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고 33,000원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3,000원 정도는 부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울트라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55,000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어차피 파워콜 위에 올려드릴 거다. 이러면 사장님 상점이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면 빨리 주문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결제가 의무였대요. 그 당시에 울트라콜이. 그러면 수수료를 따로 내야 돼요. 결제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12%까지 갔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같은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사실 울트라콜로 많이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 폐기를 선언하죠. 저희는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착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울트라콜로 갈아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넘어가니까 88,000원 올라갔죠. 바로 올리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가상의 상점, 지금 말하는 깃발 광고가 도입이 된 거예요. 지난 5월 6일 배달앱과 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현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먼저 가맹점 점주들의 평균 순수익이 8% 수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배달앱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12% 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순수익보다 훨씬 배달 소개해주는 그 비용으로 그렇게 받아가는 게 많다. 지금 수수료가 4월달에 바뀌었다가 다시 5월달에 원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깃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깃발을 10개, 11개. 저희가 원복하면서부터 경쟁이 더 과열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원상복귀입니다. 그래서 더 과열된 어떤 형태로 저희가 원상복귀한 것은 전혀 없고요. 중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수수료 체계였던 깃발 꽂기 자체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이었는데도 과열된 형태로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잠깐만 인터뷰 안 할까요? 인터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양보도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대면 인터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입장을 이제 좀 최대한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희로서도 그리고 또 저희로서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공정위에선 배달의 민족과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승인 심사를 맡은 공정위는 수수료나 정보 독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12일 날 기자회견을 배달앱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그것도 실제 이렇게 거기다 이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주가 질 텐데. 거기도 거래 조건을 독점적지를 이용해가지고 수시로 바꾼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실험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적응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냐, 이렇게도 바꿔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음식의 질을 포함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기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건데 이게 플랫폼에 딱 데이터가 딱 묻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걸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해놓으면은 라이더가 가져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완료되기 전 독과점으로 생긴 피해 자료들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정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어떤 식이든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퇴락시키는 이 출혈 경쟁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독점적 지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본질이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비단 배달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숙박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 중개 앱. 몰라도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도 하니까 해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가입자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이 다 정리하고 나니까 유료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쓰니까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죠. 안 쓰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광고를 얼마짜리 하고 계세요? 저는 제일 싼 거 하고 있죠. 저기 45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49만 원 5천 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서울, 그치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업소들이 제일 광고비를 많이 내는 업소들이에요. 자, 이 광고비 많이 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을 거예요. 이거 내는 업소들 지나면은 자, 이렇게 지나면은 근데 선생님 가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 한참 내려가야 돼. 여기 있네. 여기. 예. 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약을 해요? 잘 안 보죠, 여기까지. 어저께도 19만 원 했나? 네? 제법 크잖아요 여기. 요즘 매출이 그래요. 광고비가 높을수록 숙박앱 상단에 노출되고 노출 위치는 곧바로 매출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광고비 내는 만큼 손님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깎아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업소들. 나도 지금 고민인 게 이걸 해야 다시 나도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생각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광고비가 세죠. 그 담당자 말로는 뭐 400짜리라 그러는데 DC 해가지고 해도 뭐 200, 150 이상 들어가요. 광고비가 거기 한 야로자고 하다 보면은 300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중개 수수료는? 10%죠. 장사 안 되니까는 다른 데에서 막 저기 비싼 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니까 난 더 비싼 거 하게 되고 그게 가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결제 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되는 중개 수수료에 몇백만 원에 이르는 광고비까지 숙박앱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점주들은 몇 년 전부터 무리한 광고비에 대해 인하를 요구했지만 숙박앱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광고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여기 사장님부터. 330. 저도 330. 선생님 250. 250. 300. 공고가입 기준으로 200을 씁니다. 산업체가 335. 두 업체라면 660. 야, 우리 지역은 절대 40만 원짜리 광고만 하자.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야놀자가 콧방귀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 당장 안 되면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광고를 안 하면 영업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나 광고할래. 광고비 좋은 포지션 넣을래. 이게 깨지니까 이 야노자 측은 그거를 알고 있죠. 독과점이기 때문에. 숙박앱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야놀자 측에서 보내온 답변 문자입니다. 광고비 상한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오히려 광고비를 낮췄다고 주장합니다. 꼼수만 써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왜 꼼수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광고료는 그대로 놔두고 98,000원짜리를 새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끼워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광고비 체계는 그대로 두고 월 98,000원짜리 광고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98,000원짜리 광고는 앱의 어디쯤 위치하는 것일까? 수십 번 스크롤을 내려야 겨우 나타나는 점포.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요커나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우리한테 재운다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과대 광고료를 받든 뭐를 하든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내에 있는 손님을 갖다가 쿠폰이다 뭐다 해가지고 고액 광고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 업소만 쥐어 짜다 보면 결국 우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당신네들도 망하는 거다.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각종 앱들. 플랫폼의 성장이 소상공인의 고열만 짜내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은 아닐까요? 거대한 공장도 대규모 노동자도 필요 없이 오직 정보와 네트워크만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사업. 연결되는 집단이나 사람이 많아질수록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심사에 신중을 기해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배달의 명수가 있잖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발한 공공앱 배달의 명수 광고입니다. 기존 거대 배달앱에 맞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배달앱.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난 3월 공공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되면서 점포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설치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배달료랑 이런 거 좀 설정을 해드려야 돼요. 배달의 명수는 기존 민간 배달앱과 달리 점포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 관리 들어가시면 지금 메뉴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실제로. 소리가 나죠, 사장님. 소리 났을 때 여기 누르시면 주문 내역으로 들어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배달의 되거든요. 민족이 8만 얼마가 낸다고 그랬지, 한 달에? 88,000원. 88,000원? 수수료까지. 여기는 배달의 명수는 여기 없어요. 거기는 그게 없다? 예. 아무래도 편한 거는 배민이 아무래도 널리 돼 있으니까 그게 조금 편하긴 한데 배명도 좀 자리 잡히면 그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네. 빨리 해주실수록 좋죠. 가입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 운영사 직원들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금 콜라가 1.25 추가가 있고 1.25 변경이 있고 업주분께서 좀 이제 가격 수정 요청하신 거거든요. 가입 점포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데 공공앱 운영은 어떻게 가능할까?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구축 비용이고 운영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군산시 하나만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억이 든다고 쳤을 때 A라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4억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들을 많이 연동을 할수록 많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수록 수익률은 더 창출이 되겠죠.
배달의 민족과 배달의 명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점포의 실제 전화번호가 그대로 뜹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객번호 역시 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번호가 뜹니다. 지난 3월부터 공공의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달 앱은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배달의 명수 이렇게 3가지 쓰고 있어요. 배달의 명주는 배달 앱 중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공공앱이 나올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안 했다는 30대의 젊은 사장님. 하지만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요즘은 장사할 맛이 난답니다. 처음에는 기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의외로 이제 그 손님분들도 많이 시키시고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가 출시되고 2달 동안 주문 건수는 6만 건, 거래 금액은 14억 원입니다. 가입 점포와 고객 수도 매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오던 올봄. 군산시는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지역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군산시만의 음식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있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유난히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군산시.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종이 화폐로도 있고요. 모바일로도 지역 화폐가 나와요.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모바일로도 되니까. 네네. 기존에 유통되고 있던 군산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폐공사 시스템을 통해 배달앱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뭐 기존에 있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찍거나 아니면은 종이류로 뭐 만나서 결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모바일 상품권 여기에서 이제 잔액 조회를 한번 하게 돼서 결제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바로 어플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배달의 명수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말고도 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땐 카드 수수료가 2.2%지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결제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만 원을 결제를 하게 되면 사장님한테 2만 원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으니까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할인 혜택을 내놓으시는 가맹점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소비자들도 찾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문을 연 지 33년이 된 군산의 한 피자집. 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KBS 시사집 쪽에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피자집 분위기가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인테리어가 한 20몇 년 정도 됐어요. 이곳 사장님 역시 배달의 명수가 출시되기 전까지 2개의 민간 배달 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과한 수수료 때문에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동안은 수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한동안 배달 앱을 안 했었어요. 일단 배달 앱 명수가 들어왔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으신 모양이네. 네, 좋아요. 배달 명수 얘기할 때마다 웃으시니까. 네, 진짜 좋아요. 요즘은 절반 넘게 배달의 명수를 통해 주문이 들어옵니다. 사장님에겐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임기 되고 그만두시면 그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한다거나 따로 관공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또 수수료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일반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이 진짜 최소로 가고 느낌이 없을 정도로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군산 공공앱 배달의 명수가 성공적으로 출발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공앱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선의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잘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좀 저희가 너무 순진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의가 발현하게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공공기업이 직접 시장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공공 쪽에서 그와 같은 하부 구조를 마련하든지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적당한 수준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 쪽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사업자들은 선의를 가진 척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공앱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즉 수익 모델이 없는 앱이기 때문에 운용을 위해선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민간 영역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음식 배달 앱은 3가지 기둥 위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점주, 그리고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 기사들. 이 3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음식 배달 앱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기둥을 무너뜨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독점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함께 살기 위한 상생의 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